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오늘 패널로 아주 특별한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빨간아재 시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죠. 시사 유튜버 박효석님 자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알지만 빨간아재로 유명합니다. 옷은 네. 뭐 빨갛진 않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고 특히 이 조국 또 정경심 교수 재판에 다 거의 다 참석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유명해지셨고. 유명해지지는 않았고요. 네. 뭐 하여튼 어쩌다 보니 방청을 좀 오래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 자유한국당의 당 색깔이 예전에 빨간색이어가지고 보수 유튜버신가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 양쪽을 다 양수겸장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지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채널 이름을 바꾸려고 처음에 검토를 했었어요. 파란아재로요? 그런 네. 의견도 있어요. 네. 장희찬 평론가하고 지금 비슷한 당 색깔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네. 이 섭외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편인가 싶어서 유튜브에 들어갔습니다. 웬일로 막점 막혀서 그럴 리가 없는데 내 편을 한 명 더 불러줬단 말이야. 네.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가기를 빨리 누르고 깜짝 놀라서 나왔습니다. 네, 장혜찬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팩트체커 뉴스톱의 김준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사가 1년이 넘었고요. 기소할 때만 해도 당장 결론이 날 것 같았는데 1년 2개월 정도 걸려서 공판이 끝나고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입시 비리, 또 사모펀드 의혹, 무려 15개의 혐의가 있는데요. 주요 의혹들을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자녀 입시 비리 입시 의혹, 비리 부분. 또 하나는 사모펀드, 네. 또 하나는 이제 증거 인멸과 관련된 건데요. 뭐 자녀 입시 비리 같은 경우는 사문서 위조, 뭐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등등 있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횡령, 뭐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네. 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체 관한 법률 위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증거인멸 교사, 증거 위조 교사, 뭐 증거 은닉 교사 이런 등등이 있어서 이거를 다 합치니까 이제 15개가 된 거죠. 그렇죠. 자, 이 검찰 이 국정농단하고 유사하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신종 정경유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국정농단하고 비슷하게 왜 웃어요?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나한테 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 국정농단이라는 사건과 이 사건을 저는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네. 그럴 필요도 없다. 개별적인 사건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솔직히 검찰의 구형이 좀 셌어요. 징역 7년을 저는 구형할 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 뭐 입시 비리라던가 이 사모펀드 관련된 정경심 교수의 주요 혐의가 단순히 어떤 우리 사회 지도층의 일탈이 아니라 네. 뭔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인 국민에 비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권력을 통해서 편법으로 한 것으로 아주 중대하게 보고 있구나. 검찰의 의도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네. 이렇게 강한 구형을 했을 때 만약에 완전 무죄가 나오게 되면 검찰이 받을 정치적 타격이 사실은 더 커질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역 7년과 또 굉장히 높은 액수의 뭐 벌금 추징금을 검찰이 재판부에게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의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신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물론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구형량만 보고도 이 수사팀에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은 감을 잡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이 검찰 수사팀은 좀 이건 되는 사건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직접 공판에 참여해서 결심 공판까지 보셨을 거예요. 징역 7년 구형하는 모습 보셨을 건데 국정농단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정농단뿐만이 아니고 네. 뭐 수사 과정 또는 공판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 언어를 썼어요. 이게 법률가의 용어인지 정치가의 용어인지 좀 헷갈릴 네. 정도인데, 그러니까 뭐 국정농단에 비유를 하고 또는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다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는 아마 민정수석 시절에 펀드와 관련된 그렇죠. 걸 거예요. 입시 관련된 거는 입시 관련된 혐의는 뭐 10여 년 전 일이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 때 아니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펀드 관련해서 보면 뭐 이런 거죠. 이 수사 초기에 나왔던 가로등 사업 네. 또는 버스 와이파이 사업, 관급공사 밀어주고
대선 자금 마련하고 그렇죠.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거는 지금 뭐 기소도 안 됐죠. 이 기소 사안도 아니고요. 네. 근데 여전히 그 수사 단계에서 가졌던 그 프레임을 여전히 못 버리고 아하. 계속 센 발언을 하는 거죠. 법정에서 결심 네. 공판까지도. 네. 저는 이번 사안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표창장 하나 안 받은 것이 효도였다는 것을 이번 사안을 통해서 못 받았죠, 한 번 더. 그렇죠. 예, 네. 효도였습니다. 효도였습니다. 예, 예. 가정의 평화를 불러오는 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혐의로 검찰이 무려 7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이 표창장 하나 때문에 7년을 구형한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구형의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이제 종합적인 거죠. 근데 사모펀드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클 겁니다. 이제 뭐 사문서 위조도 5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다 집행유예 나오고 벌금형 아니면 뭐 무죄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그걸로 그렇게 세게 때리지는 않았을 테고 제가 그래서 징역 7년을 최근에 구형한 게 뭐가 있냐 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 11월 5일 기사인데 1천만 원어치 의류와 300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그 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뭐 시장께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을 한 적이 있어요. 1심에서. 네. 근데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며칠 전에 다시 2심에서 검찰이 또 징역 7년을 구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청탁금지법, 수뢰를 얼마를 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장혜찬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과하다. 좀 네. 과하다는 거를 좀 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7년이라는 구형은 이거는 어떤 결기, 검찰의 결기가 느껴지는 뭐 그게 실제 입증될지는 모르겠으나 결기가 네. 느껴지는 그런 구형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7년 구형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네. 아니라 그만큼 검찰에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강하게 할 만한 배경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고 네. 그 배경을 제가 추측해 보자면 금융범죄에 대해서 이 검찰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청탁이나 수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화제가 되는 것도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금융범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검찰이 주요하게 보는 것도 사실 언론의 관심이나 국민들 관심은 입시 비리 부분에 초반에 더 포커스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뭔가 민정수석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고급 정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또 민정수석이 함께하는 펀드라고 하면 투자금이 그만큼 훨씬 잘 모일 겁니다. 그 펀드가 잘 운영이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펀드를 키우고 우회 상장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게 금융범죄라는 요건이 아마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려주면 예상 외에 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7년을 부분에서 했다? 네, 검찰은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구형은 선고형은 아닙니다. 검찰이 원하는 구하는 형을 구형이라 하는데 네. 뭐 그거대로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선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범죄가 15개나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형법은 다 더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음. 가장 중한죄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그래서 7년 정도 구형을 했다라는 거는 싹 다 유죄라는 가정하에서 아마 구형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혹시 그 변호사로서 했던 재판 중에 7년 받으신 거 있습니까? 구형? 구형 7년 있긴 있죠. 어떤 있긴 있는데 뭐 것들입니까? 아주 큰 사기죄라든지 네. 뇌물죄라든지 아. 뭐 그런 죄가 되면 이제 구형이 커지긴 하는데 7년 구형에 뭐 우리 저도 장혜찬 평론가 말씀처럼 검찰은 뭐 100% 이렇게 믿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결심 공판은 마쳤는데 변호인하고 검찰하고 주장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씨 네. 표창장만 기억이 나요? 네, 그게 제가 접근하기 제일 쉽습니다. 예, 네. 일단 사모펀드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네. 좀 알게 됐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알게 됐지만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뭐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많이 알아보긴 했는데 가장 좀 이게 관심이 좀 가는 거는 이 표창장 위조 혐의였거든요. 많은 또 국민들이 그 부분을 네.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 검찰이 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30초 안에 된다고 이 시연을 했는데 이것 갖고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잘못된 시연이라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이 시연을 통해서 뭐 입증된 게 좀 있습니까? 시연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30초. 네.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복사만 30초는 진짜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인쇄만 30초 아니에요? 전 과정을 다 시연한 적은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를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이용을 해서 그냥 시연이 아니고 흉내를 낸 거죠. 심의를 낸 거죠.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출력이네요, 그러면 출력. 예.
그래서 검사가 최초에 시연을 하고 나중에 변호인 측에서 그다음 공판 때 반박 시연을 했더니 네. 재판부에서는 야, 둘의 주장이 엇갈리니 그러면은 당신들의 주장 말고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다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주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에서는 내부의 의견서를 확인서 또는 감정서 이런 것들을 네. 제출을 이미 했습니다. 자, 입증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장인희 평론가? 근데 사실 재판부에서 예. 이 정도 중요한 사건 하려면 시연을 굉장히 꼼꼼하게 볼 겁니다. 외부 전문가 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분석해 볼 거고요. 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김경수 지사 2심 선고가 났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 킹크랩 로그 하는데 김 지사 측에서 이 특정 핸드폰 기종으로는 로그 기록 유지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똑같은 아주 희귀한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스마트폰인데 그거 구해서 직접 시연해보고 판단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매우 디테일하게 이 과정은 아마 재판부에서 검토를 할 것이니 이게 30초 안에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판결이 나온다면 재판부가 단순히 서면 기록만 보고 판단하진 않을 것이다. 아마 이 드루킹 재판부가 했던 것처럼 비슷한 수준의 컴퓨터까지 구해서 아마 보고 판단을 내릴 만큼 중요한 사건이니까 네.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위조가 된다고 말하는 측에서는 이 직인의 어떤 문양이 복사된 것처럼 이 조국 전 장관의 딸에게 찍힌 문양이나 뭐 아들에게 나갔던 문양 이런 게 똑같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직인만 이미지로 오려두기를 해서 복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게 이제 공판 변경된 거죠. 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해당 파일들이 뭐 정경심 교사 썼던 컴퓨터 안에 해당 파일들이 왜 있느냐, 있을 이유가 없다. 반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그거 학교 직원들도 같이 썼던 컴퓨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그야말로 첨예하게 주장이 갈리고 있는 사안이라 저도 사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진짜 아니, 궁금합니다. 우리 장희선 평론가가 오늘은 좀 아주 중립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 재판 결과에 어. 대해서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근데 지난번 예. 주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측의 시연이 있었고 네. 그리고 양측에서 전문가 의견서, 확인서, 감정서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했어요. 네네. 그것까지 받아보고 재판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야, 앞으로는 판사하려면은 이공계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아하. 모든 컴퓨터. 사건이 네. 다 그래요. 재교육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장기간에 걸친 공판과 시연을 거치고 전문가 의견서까지 다 받아봤는데도 재판부에서 판단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다는 고충을 거예요. 토로한 거예요. 아이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확하게 증거로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자, 처음부터 사실은 조사를 다 하고 기소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사를 다 하면 그때 이제 이걸 시연을 해보겠죠. 위조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급하게 이 청문회 날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게 아닌가. 뭐 빨간아재 말씀처럼 아마도 좀 판사나 재판부는 조금 심증이 아직 덜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오촌 조카 재판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 결국 개인 비리라고 하면서 다른 재판부에서 징역 1년 선고를 했거든요. 이렇다면 정경심 교수 부분은 연결고리가 좀 끊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일 기자. 일단 당시에 이제 네. 상황을 보면은 뭐 특가법상 조범동 씨, 오촌 조카 그렇죠. 조범동 씨가 특가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의 혐의를 받았고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네. 21개 혐의 중에 20개가 인정이 됐으니까 다 인정이 됐는데 이제 가장 그 사람들이 관심 있었던 거는 정경심 교수하고의 이제 연결고리 공범 여부냐 예. 이제 이거를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제 뭐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게 그 돈을 이제 받은 게 있거든요. 네. 검찰에서는 얘기를 했던 게 정경심 교수의 동생 명의로 이를테면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해서 뭐 1억 5,795만 원을 횡령했다 뭐 이렇게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절반만 인정을 했어요. 네. 절반만 인정을 하고 사실상 이게 투자가 아니라 대여다. 투자가 아니라 대여다. 예, 대여다. 네. 그래서 이자를 받은 것이다라고 사실상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항상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 재판에서 이게 또 유지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권력형 비리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를 벗었다라는 게 당시의 중론이었죠. 그렇죠. 네. 그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했었죠. 네. 절반만 재판부가 네. 인정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조범동 씨의 혐의에 대해서 절반을 인정하고요. 예, 예. 업무상 횡령, 네. 그 뭐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절반만
네. 조범동 씨에 대해서 인정을 한 인정한 것이고 거죠. 정경심 교수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 무죄 판단을 다 했었죠. 무죄 네. 판단. 네. 그 말씀하셨던 이 조범동 씨 재판에서 이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개인의 비리다라고 분명히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뭐 다른 혐의가 좀 더 있나요? 지금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예. 검찰에서도 그렇고 사모펀드 혐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 크게 5가지가 네. 있습니다. 네. 거짓 변경 보고 금융위원회 거짓 변경 보고를 했다는 것,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횡령이 있다는 것,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부당 이득을 은닉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가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 그렇죠. 차명 계좌를 이용을 해서 증권 거래를 했다라는 건데, 타인의 명의로. 예. 예. 이 중에 엄밀히 따지면 사모펀드와 관련돼 있는 직간접이나마 관련돼 있는 혐의는 2개밖에 없어요. 네. 제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금융위원회 출자 약정과 관련해서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예, 것이고, 거짓 변경 보고. 예, 그나마 관련이 있는 것이 업무상 횡령 2가지 혐의인데 그 2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범동 씨 재판부가 네. 조범동 씨 재판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심의를 한 재판부거든요. 그렇죠. 코링크피 설립 전부터 들여다본 재판부입니다. 근데 이 재판부에서 심리를 한 결과가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돼 있는 거짓 변경 보고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판단을 한 거고요. 네.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거짓 변경 보고인데 이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가족과 함께 코링크피에 출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출자 약정과 관련한 변경 사항을 펀드 운용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블루펀드의 이 보고 의무자는 코링크피라는 법인이에요. 그리고 코링크피의 대표는 이상훈 씨고 네. 펀드 운용력은 또 임모이사가 따로 있고 그 변경 보고 업무 담당자는 익성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아무도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할 때는 정작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기소를 안 하고 그렇죠. 조범동 씨가 이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조범동 씨를 기소를 하고 공범으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건데 네. 조범동 씨부터가 인정이 안 됐어요,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정경심 교수한테까지 갈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조범동 씨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정경심 교수는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투자자한테 보고 의무가 당연히 없고요. 오히려 투자자는 이 경영에 관여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두세 단계를 거쳐야 정경심 교수한테까지 갈 수 있는데 이미 앞단에서 이거는 벌써 끊기는 거죠.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뭐 익성이라든지 다른 쪽의 조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검찰은 말로는 뭐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 사모펀드 코링크피를 둘러싼 사모펀드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의 배후로 네. 추정이 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기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 검찰이 조봉동 씨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 기소한 이유가 따로 또 있다고 보는데 네. 일단 이 재판부의 판결이 다른 재판부와 다른 결과가 나와서 나중에 뭐 대법원 같은 경우에서 하나의 선고가 나오는 케이스는 굉장히 흔합니다. 네.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도요. 뭐 다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 판결과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 판결이 완전히 달라요. 뇌물액과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결국 대법원에서 정리해줬거든요. 이 문제도 저는 최종 정리는 뭐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검찰은 이 조범동 재판부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어도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기소를 한다. 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네. 2가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로 검찰에서 이 조범동을 기소하고 재판까지 받는 과정에서 조범동 씨는 일단 실형이 선고가 되었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청문회 준비하는 국민 기자회견이나 청문회에서 꾸준하게 일관되게 조범동 씨조차도 해당 펀드의 실질적 운영자나 관여자가 아니다. 그냥 뭐 이름만 빌려주고 좀 자문만 해주는 정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이게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 책임인지를 떠나서 국민들 앞에서 본인이 잘못 알고 말했든 거짓말을 했든 이런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한 건 아주 큰 도덕적인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 정경심 교수 무죄 취지의 이 판결문이 나온 게 법적 구속력은 물론 없습니다. 근데 이 몇 억을 조범동 씨에게 주고 한 1억 5천만 원 가량을 받은 게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인의 상식에서 우리가 몇 억을 빌려주면 그냥 이자 꼬박꼬박 받으면 되지 그 펀드가 잘 굴러가는지 그리고 내가 이 펀드를 잘 키워서 강남에 건물 살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 대여 이자로 그게 됩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계속해서 정경심 교수가 이 코링크 펀드의 운영에 들여다보고 관여하고 나중에는 뭐 지시도 내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이게 대여가 아니라
투자였다는 투자였을 정황이 것이다.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리 본다는 정경심 거네요. 교수가 네. 이 코링크피나 블루펀드가 수익을 내고 네. 있는지 잘 되는지 쉽게 말하면 경영에 관여를 했다는 취지신데 경영에 관여한 바가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네. 법정에서. 입증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조범동 재판도 그게 끝난 이후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사모펀드 부분이 많이 생략되고 입시 비리 쪽으로 좀 갔던 모습이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뭐 검찰은 유죄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네. 구형을 같이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법조인의 감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정말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다른 법정 구속되진 않습니다. 네네. 다 판단이 달리 할 수는 있지만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예요. 네. 사실은 교감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재판부에서 변론했던 내용들을 볼 거고 네. 판결했던 판결문을 볼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달리 판단되기 좀 쉽지는 않다. 뭐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이 나온 이후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사모펀드 얘기는 별로 안 했거든요. 입시 비리하고 증거인멸 쪽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최종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도 네. 검찰이 입시와 펀드잖아요. 크게 보면. 네. 그리고 정말 이 사건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펀드거든요. 펀드였었죠. 권력형 범죄라고 했던 것이 시작은 이제 펀드, 펀드였었죠. 펀드 예. 때문에 그런 용어가 나왔던 건데 네. 최종 변론을 하면서 펀드에는 거의 시간을 할애를 안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입시와 관련된 서정조사하고 최종 변론을 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도 네. 펀드와 관련해서는 유죄를 받기가 그리 녹록지 않다라고 이미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 파트가 이제 뭐 PC 같은 거를 자산관리사한테 넘기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이런 부분이에요. 증거인멸 교사, 증거 은닉 교사, 증거 뭐 위조 교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정경심 교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주 신중해요, 오늘. 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게 예. 재판이 진행돼서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하루 종일 뉴스만 들여다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네. 이걸 솔직히 말해서 딱 잘라 말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물론 심증적으로 이게 펀드에 관여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범동 씨나 이 정경심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나중에 뭐 보고서 수정하라 이 조국 전 장관 기자회견 할 때 그런 지시가 정경심 교수 측에서 나갔다는 것들을 미루어 보아서 관여됐을 거라고 판단합니다만 네. 이건 재판단이고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신중할 필요 없겠다. 확인해도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가 증거인멸입니까? 바로 이 증거인멸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건 조범동 씨 재판에서도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의 공범이라고 그 재판부가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상 거기서 인정한 게 여기서 기각되기는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기각된 걸 여기서 검찰이 더 많은 증거를 해서 인정하는 것도 사실 녹록치 않은 싸움인데 그것도 아까 녹록치 않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사실 재판부가 이 부분은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다. 증거인멸과 인닉에 대해서 교사를 했다고 딱 도장 찍어버린 부분을 물론 이것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없죠. 예. 이걸 이 재판부에서 무죄로 증거로 뒤집겠다는 것은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최소한 증거인멸과 인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 유죄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증거인멸 부분은 유죄다. 그렇지만 정경심 교수 재판 부분까지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라고 판결 후에 또 적시가 되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증거인멸 부분요? 코링크피와 관련한 증거 조작 혐의는 두 네. 가지입니다.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위조 그렇죠. 교사 혐의인데 조범동 씨 법정에 함께 기소돼 있던 공범으로 적시돼 있던 것이 증거 인멸 교사 혐의인데 인멸 교사죠. 예.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한계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네. 이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반론을 들어본 바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서 오롯이 다뤄질 것이기 네. 때문에 한계를 분명히 인정했기 때문에 그건 좀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가 증거 위조 교사 혐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전국에서 또는 기자간담회 전국에서 코링크피의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수정을 지시했다라는 의혹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경심 교수 법정에서 검찰이 그 사건에 있어서 정경심 교수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시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이미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아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이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수정을 해라라고 지시를 한 것이 입증된 것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1차 초안이 나오고 2차로 수정된 것이 제출됐는데 네.
그 수정된 운용 현황 보고서는 청문회 준비단에서 코링크피에 연락을 해서 받았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역할이 전혀 없어요. 아하. 또 하나 여기에 담긴 내용의 핵심이 코링크피의 블루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투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 내용인데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블루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요. 네. 그것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 설명하고 쉽게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허위 내용이어야 그나마 뭐 좀 갖다 붙일 수라도 있는데 전혀 허위 내용이 들어간 게 허위가 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나왔던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사실 이 펀드의 어떤 이 투자 방향이나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또 알고 있었고 네. 이게 대박이 날 거라는 확신을 그래서 가지고 있었다는 메시지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메시지 공개에 대해서 정 교수 측에서는 이거 비겁하다. 강남 뭐 그 얘기 하시는 좀 겁니까? 뭐 이미지 나쁘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네. 말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이 코링크 펀드 직원들의 인터뷰를 보게 된다면 위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와서 이 급하게 이 코링크 펀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들의 자료를 지우고 뭐 컴퓨터 외장하드나 이런 이 데스크탑 같은 걸 옮기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지시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저는 청문회 준비단에서 자료 지우고 뭐 컴퓨터 옮기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뭔가 이 펀드의 실질적인 소유주나 이 펀드의 실체가 드러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이 이 지시를 했을 거라 보는데 검찰은 그게 조봉동 씨와 더불어서 정경심 교수라고 보고 있는 했을 것이고요. 것이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밝혀질 않을까 싶습니다. 것이다. 네. 그 부분은 증거 인멸교사에 관한 네. 말씀을 해주신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기소돼 있는 것이 정경심 교수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들여다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코링크피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범법행위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링크피 안에서 이루어졌던 범법행위들도 있고요. 네. 그 배경이 되는 인물들 중에 실제로 조범동 씨 재판 과정에서 저 사람에게 어떤 횡령의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라는 의혹이 상당 부분 확인된 것도 있습니다. 네. 코링크피에서는 정경심 교수 동생 이름이 나오는 자료를 삭제하는 것 외에 코링크피 자체에서 벌어진 범죄 혐의에 대해서 감추고 숨길 이유가 충분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숨기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지. 정경심 교수가 동생의 이름이 노출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억측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마 변론이 이제 종결이 됐으니까 네. 판단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이 공판을 다 가셔서 그런지 디테일하게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빨간 아재가 아니라 다가나재. 다가나제고 장혜찬 평론가가 네. 오늘 눈빛이 선해요. 아 이게 네. 제가 사실 전투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늘. 조국 전 장관 디테일이 이슈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언제적 일이야 이게. 이게 제가 사실 조국 전 장관 이슈 관련해서 네. 네.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들이랑도 토론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일 센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현장을 따라가는 사람을 네. 재판이 워낙 이 방대하고 네. 그리고 장기간 진행됐잖아요. 혐의가 15개나 있고 공판이 지금 40차례 가까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준비공판까지 합치면 정경심 교수 사건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든 공판을 다 방청을 하고 있지만 입시 얘기하다가 펀드 얘기를 시작을 하면 과거 자료를 저도 뒤져봐야 기억을 되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오래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저 역시 방송 이 정경심 조국 교수 방송만 한 1000번, 10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보통의 국민들은 네. 그 진짜 기사로만 접하고 그렇죠. 또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면 정말 오염된 정보가 흘러들어가도 전혀 판단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판이 또 꽤 길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공판 또 실제 공판이 34번 했죠. 34차까지 했고. 34차까지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긴 상황인데 근데 제가 네. 하나만 딱 첨언하자면 네. 이 증거인멸, 증거 위증 관련해서 왜냐하면 제가 자신 있는 분야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모펀드 입시 그거는 재판부가 잘 판단하겠죠. 네. 이거는 저는 정경심 교수에게 그래도 계속 불리하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은 어쨌든 자산관리사를 대동해서 그 지방에 있는 동양대 가서 컴퓨터를 반출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서 국민들에게 공개도 됐잖아요. 네. 저는 그게 아무리 봐도 일반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정황만 봤을 그것도 때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런 정황만 봤을 때도 사실상 정경심 교수 측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했다고 재판부에서 저는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높다. 보고 예. 잠깐만 제가 전투를 좀 키워 올리면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유죄받을 거다. 근데 주로 정서적 불편함이야, 다 보면. 이거는 확실하게 유죄받아. 증거인멸, 증거 위조 이거는 빼박일 것 딴 같고 거는 뭐 포기하지만 이거는 딴건 포기가 아니라 반반. 딴 건 중립 반반인데
네. 이거는 확실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뭐 이게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유시민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수 이 판결 결과에는 저는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자리에 저도 있었긴 했는데 자, 네. 우리 어떻게 빨간아재는 어떻게 보십니까? 증거 은닉 교사 관련해서 이제 자, 또 그 말씀을 부분입니다. 하신 건데 반출했는 거, PC 반출. 전투력을 잔뜩 끌어올리셨는데 제가 네. 초를 치는 결과가 될까봐 죄송스러운데 우선은 내용적으로는 당시 이것을 그때는 수사 단계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청문회 전국 등에서 실질적으로 입시 관련된 것은 길게는 13년 전의 일이고 짧아도 8년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확인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고 어쨌든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건데 이 사건은 정경심 교수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분리하고 반출하고 그리고 동양대 교수 연구실에 가서 PC를 반출하고 그 전 과정을 본인이 참여하고 본인이 주도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고 본인 형사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법리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불처벌됩니다. 처벌되지 않아요. 그래서 증거 은닉 교사 혐의도 단순히 교사범이 아니고 공동 정범으로 해석이 돼서 법리적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요거는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거인멸죄는 뭐 범인은닉죄 똑같습니다. 특례가 있어요. 자신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타인한테 시켜서 증거인멸하면 교사는 처벌합니다. 네. 근데 지금 빨간아지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건 교사가 아니고 같이 했기 때문에 공범이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눈빛이 더 흔들리는데요? 아니요, 이거 확실합니다. 네, 네.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네. 자산관리사를 대동했고 네. 그 자산관리사가 동양대에서 반출한 이 PC를 본인의 트렁크에 싣고 있었던 것들이 단순히 정경심 교수 혼자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갑을관계에 있는 을에게 굉장히 부당한 부탁을 한 것이다. 이건 교사로 볼 여지가 저는 교사로 볼수 충분하다고 있다? 보고 무엇보다 김경록 씨가 처벌을 받았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이 정경심 교수에게도 교사를 한 사람에게도 전가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유 뭐 지금 네. 첨예합니다. 첨예해요. 첨예하고 장혜찬 평론가가 어디 가서 앉는 스타일인데 오늘 눈빛이 네. 되게 초롱초롱하고 선해요 오늘은. PC라도 반출 안 했으면 무슨 말 할 뻔했어. 그거라도 빼가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근데 첨예하긴 드네요. 한데 약간 주로 정서적 불편함에 기대고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으로는 좀 많이 딸리시는 것 같아. 2019년에 내가 나왔어야 됐거나 변호사를 네. 부르지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저도 변호사인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토록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네. 이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분명 끼칠 것이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부분이 이 두 재판이 엮여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생각보다 독립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고 정경심 교수가 유죄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네. 조국 장관이 또 이제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이제 별도의 문제인데 특히 이제 이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다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가 관련됐지 조국 장관은 거의 장관이 뭐 상관이 없고 네. 뭐 나중에 이제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연루가 됐네 안 됐네 이제 이런 정도가 있고요. 서울법대 인턴 그렇죠. 위조 이거는 조국 장관이 받는 거지 정경심 교수는 상관이 없는 거고 네. 부산대 법학 전문대학원의 의학전문대학원의 의학전문대학원이죠. 소천 장학금을 6번 받은 게 이게 이제 뭐 뇌물이다 이런 것도 사실은 별도의 문제.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아들의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그리고 뭐 그 최강욱 변호사, 최강욱 비서관 그 지금 의원이 됐죠. 그 2017년, 2018년에 인턴 증명서 했던 위조 거? 뭐 이런 네. 것들도 다 정경심 교수랑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 별도의 재판을 받고 별도로 있죠. 이제 조국 네. 장관에서 그 재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펀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네. 직접적인 연관이 좀 짓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조국 전 장관 재판까지 이렇게 같이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국 전 장관 사건에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돼 있는 혐의가 있고요. 네. 네. 지금 정경심 교수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에 각각 공범 혐의로 기소돼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라든지
부산의 뭐 호텔 뭐 체험 활동 확인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각자 기소가 됐지만 사실 공범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펀드 관련해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죠? 조국 전 장관 공소 혐의 중에 펀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이 있나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펀드와 관련돼서는 주도적으로 이제 정경심 교수가 그렇죠. 조봉동 씨와 함께 한 것이 맞고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문제인 점은 이 조국 전 장관이 뭐 청와대 근처에서 뭐 5천만 원 정도 정경심 교수에 송금해주고 이런 내역으로 미루어 봐서 네. 이 아내가 오촌 조커와 함께 뭔가 펀드를 하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투자라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주도해서 이 펀드를 뭐 기획하고 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게 고위공직자가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투자 내역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걸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런 어떤 아하. 도덕적 비판은 저는 조국 전 장관에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부분이 만약 범죄 혐의가 있다면 조범동 씨와 이 정경심 교수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기소가 하나도 안 됐어요. 네, 언론 보도는 다 됐는데. 펀드와 관련해서 어떤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회사를 뭐 관급공사라든지 권력을 이용한 특혜를 줘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뭐 이런 혐의는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그나마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정경심 교수가 펀드 투자하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도 알고 있었잖아 이런 선이고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결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경심 교수가 가족과 함께 아들, 딸 그리고 동생과 함께 코링크피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루펀드에 14억 원을 투자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가족 펀드다, 조국 펀드다 이런 용어가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한 블루펀드가 그 투자금을 웰스 CNT라는 업체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네. 정경심 교수는 당시 웰스 CNT라는 회사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법정에서 이미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 블루펀드에 투자를 한 것을 조국 전 장관 재산 신고를 할 때 명확하게 금액까지 다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은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 정경심 교수가 블루펀드의 명의를 빌려서 웰스 CNT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를 했다라고 기소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건지 상상력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아주 뭐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저도 참여는? 이제 네. 말을 하다 보니까 옛날 기억이 막 납니다. 2016년에 열심히 싸우고 살았던 기억이 이제 좀 나요, 솔솔. 네. 이게 정경심 교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차명 관련된 혐의 중에 네. 뭐 본인의 어떤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분한테 그 이름으로 주식을 차명을 보유했다는 거. 그리고 남동생에게 3억 정도 대여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남동생이 3억치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명 보유, 차명 이 주식금융법에 관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정경심 교수에게 이미 제기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정경심 교수를 차명의 고수로 보고 어떤 식으로든 차명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개연성을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차명을 막 이렇게 해서 하다못해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까지 그 이름 빌려서 주식 투자하셨는데 딴 데서 차명으로 그걸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약간 이제 다른 네. 결의 말씀인데 차명거래, 금융실명거래법상에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다 위법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시청자들께서 오해하기 쉬운데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할 때 처벌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어디 동창회에서 총무가 돈을 다 모아서 내 이름으로 또는 다른 이름으로 회비 계좌를 만들어요. 그거 차명이잖아요. 네. 보통 그런데 그렇게 그거 하죠. 처벌 안 됩니다. 왜? 탈법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경심 교수 법정에서도 일부 차명으로 증권 거래를 한 것이 있지만 이 목적이 탈법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법이라는 거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처벌이 가능한데 뭐 그것도 답변해 보실래요? 네, 만약에 이 사건이 검찰에 파서 수사가 안 됐으면 그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분들, 만약에 이 정경심 교수나 조범동 씨가 처음 그렸던 그림처럼 이 펀드가 우회 상장이 나서 대박이 났어요. 네. 그러면 그 차명으로 줬던 주식들도 당연히 대박이 나겠죠. 지분 가치가 엄청 커지고 정경심 교수는 그게 본인 재산이 아니라 동생이나 미용실 관련된 사람의 주식이니까 네.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이나 수익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고 그분들에게 약간의 수급이나 뭐 어떤 커미션 이런 걸 주고 그 재산을 자기가 챙기고 보유할 수 있으니까 탈법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자연스럽게 조국 전 장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유재수 금융위 국장 감찰 무마 건이거든요. 이 부분으로 지금 조국 전 장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결국 뭐 논점은 감찰을 중단한 게 이 조국 전 장관이 이게 본인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게 중단을 한 것이냐.
이게 검찰의 지금 입장이고 조국 전 장관은 그게 아니다라는 지금 입장 같습니다. 일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 쟁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네. 사건은 그러니까 유재수 씨가 비위 행위가 발각이 돼서 청와대 네. 특감반에서 감찰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재수 씨의 휴대폰을 제출받아서 포렌식을 하고 그리고 당사자를 불러서 문답 조사까지 네. 마치고 그래도 해명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네. 유재수 씨가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고 장기간 병가를 내고 속된 말로 잠수를 탔어요. 그렇죠. 그럼 청와대 특감반에서 뭐를 할 수가 있느냐 그 상황에서 청와대 특감반은 검찰이나 경찰 또는 감사원과 달리 강제 수사권도 없고요, 영장 청구권도 없고 당사자의 동의하에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이미 조사를 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잠적을 한 상태에서 특감반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강제로 감찰 활동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고 감찰은 자연적으로 불능 상태에 빠져서 자연스럽게 종료가 된 상황이었고 이것을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3자 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3자 회동이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예, 3인회의라고. 3인회의. 예.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처리 방향을 결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감찰의 개시, 진행, 종료의 모든 권한은 민정수석의 권한이지 아하. 직권을 남용해서 제3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권리 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사람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한은 민정수석의 권한이었어요. 그거를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직권 남용을 해서 특감 반원 또는 특감 반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이 지점에서 지금 법정에서 아주 첨예하게 공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빨간화제가 쟁점을 다 얘기해 버렸습니다. 결국은 권리 행사 방해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평론가님.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네네. 게 우선은 해당 특감반의 이제 이인걸 특감반장이나 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수준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가 첩보 이상으로 입수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조국 전 장관이 애초에 이 문제에 처음 공식적으로 밝힌 게 본인이 민정수석 재직할 때 국회 운영위에 연말에 나와서 말하면서 뭐 이 개인적인 어떤 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아주 중대한 비위는 아니라고 보고 감찰을 종료했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해서는 후에 최근에는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축소해서 발언했다고 조국 전 장관도 스스로 인정한 바가 있고요. 문제는 이 감찰 종료가 과연 정상적이었는데 아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 전 장관이나 백원우 전 비서관 측에서는 3인 회의를 통해서 같이 합의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고 있고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이거 뭐 3인 회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정상적인 종료가 아니라 보고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 지시로 감찰 종료가 내려온 것이다. 네. 이건 내 권한이 아니라 나는 동의한 바가 없이 조국 전 수석이나 당시에 백원우 전 비서관 라인에서 결재된 거다. 정상 종료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지금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또 한 네.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얘기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재판 과정에서 김용범 지금 기재부 네. 차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도 전 금융위원장들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하나의 지금 조국 전 장관 주장이 이겁니다. 비위를 감찰해봤더니 있긴 한데 심각하지 않아서 사표 내라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금융위에 통지하고 이걸 종료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나 김용부 차관 같은 경우는 사표 내라는 지시 제안 청와대로부터 받은 적 없다고 재판장에서 진술했어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긴 냅니다. 네. 근데 그게 이 감찰에서 결과로 사표 내라는 민정수석실의 지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나중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네. 더불어민주당 이 정무위였던가요? 수석 전문위원으로 영전성 발령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영전에서 가려고 그 전에 정리하려고 사표 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표를 낸 어떤 배경에 대한 그 진술도 완전히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표를 민정수석실에서 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하. 그냥 감찰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고 덮어주려 한 본인이 것이었다면 낸 거면 이건 뭔가 이 친문 어떤 실세 라인들의 어떤 청탁을 받고 조국 전 장관이 전 수석이 그 당시에 네. 봐준 게 돼버리면 뭐 직권남용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직무유기 뭐 이런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을 이 거라고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인데 정상적인 감찰 종료는 아니었다. 보고서도 없고 뭐 전화 통보도 전화로 이렇게 감찰 종료한 사례는 없다라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법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했나요? 박형철 전 비서관의 입장은 이 기소 전과 후가 많이 다르죠. 본인도 지금 공범이 됐어요. 지금 본인도 처벌받게 생겼어요. 기소 전에는 네. 조국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주장을 하다가 네. 막상 본인도
기소될 줄 몰랐을 거예요. 본인도 같은 편. 네, 아,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제 예. 공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3인회의에서 뭐 본인이 같이 의견을 제시를 했든 아니면은 백원우, 조국 둘이서 상의를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네. 했든 간에 이 지점도 갈리지만 어찌 됐든 결과를 듣고 전화상으로 통보를 하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를 했다고 재차 법정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이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네.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표를 받으라라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다라고 증언한 것은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나중에 이 금융위 부위원장이 청와대에 가서 백원우 전 비서관을 청와대에서 만나서 그 자리에서 백원우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입장은 사표를 내라 마라 할 수가 없잖아요, 명시적으로. 그러면은 그 사표를 받을지 말지 또는 인사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이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솔직히 민정수석실의 입장은 금융정책국장을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나서는 재차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고요. 그거는 김용범 당시 부위원장하고 증언이 사실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진실 관계를 따져봐야 할 문제고. 네. 세 번째로 유재수 국장이 감찰이 없었다면 사표를 냈을까요? 그리고 민주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는 것을 영전이라고 지금 검찰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실제로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는 게 영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기피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금융위원회에서 국장 자리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 에이스 수석국장이 금융정책국장이에요. 네. 그 자리에 있다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혼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을 누가 원한다고요? 그게 영전이라고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네. 그렇겠지만 네. 이 개인 비위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수사 의뢰나 징계, 공무원의 어떤 징계 해임도 가능하고 파면도 가능한 거죠. 지금 사실 선고받은 형으로 보면 파면이 주어졌겠죠.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징계위원회에게 회부가 되거나 수사 의뢰가 됐다면.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논란을 어떻게 보면 좀 털어주고 1급입니다. 이 수석 전문위원이 그렇죠, 아마. 그러면 차관 바로 되기 직전에 굉장히 고위직이거든요. 급수로 따지면 그래도 뭐 국정보다 비슷한데 높습니다. 갔다라는 뜻이네요. 갔다가 이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갔다는 건 아하. 이게 어떤 이 정치권에서 유재수 부시장을 좀 논란을 털어주면서 경제부시장까지 밀어주는 그 일련의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1급 자리가 영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한 비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정말 뼈아픈 징계 조치나 파면 조치 없이 탄탄대로를 이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데는 비정상적인 감찰 종료가 큰 역할을 끼쳤다는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 건은 네, 검찰이 약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건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역과 법적인 영역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은 민정수석의 감찰이 좀 부적절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유재수 국장이 뭐 이를테면은 뭐 이제 실형을 그러니까 유죄가 선고가 그렇죠. 됐으니까 나중에 유죄가 나중에 됐지만. 됐지만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제대로 했으면은 여기까지 안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정치적인 좀 뭐 판단과 아쉬움.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게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형법 123조죠. 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에 있는 일을 의무에 없는 일을 이제 하게 의무 하거나 없는 일을 의무 시킬 없는 때. 일을 시키거나 네. 또 하나는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를 할 방해했을 때. 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러면 누군가를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거냐 아니면은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네. 이제 그 2016년, 이제 27년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뭐 검찰이 굉장히 많이 직권남용으로 뭐 김기춘 뭐 비서실장에서 다 기소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됐는데 최근에 그게 다 기각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1월에는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직권남용을 볼 수 있나? 라는 이제 의문을 판사들이 제기를 한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조국 장관에 있어서도 그런 엄격한 법리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무죄인지 유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재판부가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연두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하나만 첨언하면 네. 전 정권 적폐 수사한다고 직권남용죄 굉장히 넓게 봐서 네. 일단 감옥 다 보내서 고생 실컷 시킨 다음에 대법원이나 항소심에서 다시 직권남용을 쫓게 봐서 이제 풀어주고 그럼 이 정권의 직권남용으로 기소될 수 있는 또 야당에서 아마 이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뭐 조국 전 장관도 있고 언뜻 떠오르는 것도 뭐 추미애 장관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안 될 틈을 열어준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거는 사법부에서 그건 판단한 거죠. 사법부의 사법부의 이 문제죠, 직권남용을 보는 잣대가 적폐 수사할 때는 굉장히 넓어졌다가 갑자기 좁아지는 게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요 거라고 얘기를 좀 봅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끼어들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사법농단 또 문제가 됐는데 그 판사들이 대부분 무죄로 지금
풀려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랑 직권남용죄가 궤를 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네. 사실인데 이 직권남용 사건은 증거조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심리가 끝나갈 무렵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합니다. 아하. 직무 유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를 합니다. 그렇죠. 주의적으로 직권남용을 하고 이게 혹시 안 되면 네. 이거라도 판단해달라가 예비적 기소입니다. 그래서 투망식 기소라는 비판을 네. 받았는데 검찰 스스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 아니냐. 아.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나중에 끼워 넣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죠. 네. 네, 이 공판 받는 동안 이 조국 전 장관이 했었던 그 증언 거부를 두고도 말들이 그렇죠. 참 많았습니다. 네. 근거로 됐던 게 이 형사소송법 148조였는데 이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저럴 수 있느냐, 법꾸라지 아니냐. 우꾸라지 아닙니까? 법꾸라지. 아, 법꾸라지입니까? 예. 네, 법꾸라지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직 법무부 장관은 아니었죠. 네, 당시에. 전직. 네. 전직이었는데 그냥 저는 좀 아쉽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이거는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다. 만약 공직자였으면 좀 달랐을 텐데 이미 전직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유리하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으로 불만이 있는 분들은 있을지언정 그분의 권한을 네. 누가 뭐라고 할 수 권리죠, 있을 권리. 권리를 네.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무려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 정경심, 조국, 조범동 다 외울 정도로 아주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던 건데 이제 끝나갑니다. 압수수색도 엄청 많이 했고요. 공판도 뭐 40차례, 34차례 이상 했고 자, 과도한 수사다. 또 언론도 같이 동조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1년간의 이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기자부터. 일단 검찰이 수사도 못할 사안이었냐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다. 네, 수사는 네.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수사가 그러면은 적정한 수준에서 절도 있게 됐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과하게 됐고요. 언론이 이거를 보도함에 있어서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라는 것도 뭐 당연히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언론인으로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장희찬 평론가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다소 이제 우리 사회가 잃은 부분도 많겠지만 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진영 대결, 그렇죠. 뭐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저도 바꿀 부분이 있으면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만 얻은 게 사실 더 많다. 얻은 게 많다. 만약 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정경심 교수나 조범동 씨의 이 펀드가 우회 상장에 성공해서 이 금융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것이고 특히 이 조국 전 장관 남동생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유죄가 확정이 났어요. 또 이것도 한고 갑니다만 어쨌든 돈 받고 자기 이제 사학세자단에 교사들 취업시켜주고 그럼 그 교사들이 버젓이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사태가 이 수사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되고 검거가 된 밝혀졌다.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입시비리 의혹. 이 부분도 저는 격가지라고는 안 보는데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최소한 우리 사회의 상류층 아하. 평소에 이제 도덕적으로 살자고 말해왔더니 진보 상류층 사회마저도 엘리트 사회에서 공고하게 편법과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이 알게 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된 측면은 법적인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는데 충분히 경각심을 울려준 소득이지 않나 싶습니다. 의미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줬습니다. 빠가나제는요? 우선은 그 조국 전 장관이 증언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네. 좀 첨언을 하고 가자면 조국 전 장관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실제로 본인 법정에서 최근에 증언을 했습니다. 다 얘기를 했어요. 다만 네. 배우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본인의 형사사건과 연관돼 있기도 하고 친족의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뿐이고요. 네. 법정에서 전혀 발언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성격을 다시 돌이켜보자면 최초 기소한 게 9월 6일이에요. 네. 인사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당시의 공소장은 지금 육하 원칙 중에 뭐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다 달라요.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증거가 있었죠? 예. 아무런 증거도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소해놓고 수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공소장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정치적 목적의 수사였음을 더 이상 어떻게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아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장원 씨도 뭐 한번 한 말씀 해주십시오. 표창장 하나 못 받았지만. 네. 아니 장해찬 평론가도 전문가인데 네.
이 디테일한 측면에서 좀 모르시는 부분도 본인이 인정했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두고 검찰의 의도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뭐 이렇게 계속 펀드 문제 그리고 입시 비리 의혹 문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언론도 그렇고 이 야당의 이 행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섞어가면서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정서적으로만 네. 불편함만 남게끔 오히려 의도적으로 좀 연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많은 부분이 그것에 좀 휘말리지 않았을까 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연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 곧 결과가 나올 거고요. 아마 조국 장관의 재판도 곧 결과가 날 것으로 봅니다. 정작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 참 뭐 스트레스 받는 분도 많았을 건데 결국 이제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크 토크 한번 하고 우리 빨간 아재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힘들다. 아이고, 오늘 이 한 번도 지지 않는 사람이 나 오늘 진짜 선방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게.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말을 듣다 보니까 계속 기억이 나고. 아니 그런데 그 저도 뭐 타 방송에서 이렇게 대화 나누거나 네. 사석에서 대화 나누면 이 정도까지 디테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세요. 그쵸, 이 정도면 디테일한 굉장히 거죠. 정확히 알고 계세요. 딴 데 가서는 거의 이기는데 이거를 본방에 내보내줘, 이거를. 오늘 좀 방금 멘트 눈빛이 톡톡해졌어. 몰라요 말고. 방금 멘트도 자존심 상하는 거야. 아니야. 그 정도면 잘하셨어요. 잘해서 만족해. 오창석 있을 때는 눈빛이 매섭거든요. 오늘 보니까 눈빛 촉촉해 그냥. 우리 오창석 사실은 그립다. 근데 저도 법정에 다니면서 법정 앞에서 뭐 점심 시간에도 뭐 생방송을 하고 이렇게 네. 하니까 차 안에서 그날 하시죠, 항상. 그날 있었던 거는 뭐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1년을 넘게 끌어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남의 방송에 나와서 1년간의 얘기를 다시 꺼내게 되면 어제 공소장이라든지 그간의 공판 기록을 다시 한번 다 살펴보고 왔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저도 기억을 못해요. 저 역시 많은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이 가장 정리가 잘 되는 느낌이고 장례평론가 참 이뻐 보여요. 귀여워 보이고. 아, 근데 그래도 아니 잘 말씀하셨어요. 선방했잖아요, 이 정도. 이 정도 답을 하면 방송은 재밌게 나올 네. 것 같아요. 할 오히려. 주장은 네. 했고. 네. 자, 치열해서 저는 뭐 좋습니다. 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